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2011년에 있었던 미중 갈등, 그래서 환율 전쟁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싸우는 게 오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유가 전쟁, 유가 관련해서도 싸우는 게 오늘만 있었던 게 아니고 항상 역사는 반복되듯이 강한 국가가 있습니다. 초강대국 미국이 있는데 그, 그 밑에 있는 국가들이 치고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뭐 일본 치고 올라올 때 부시고, 그 다음에 뭐 중국 치고 올라오려고 하면 또 부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일어나는데 2011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있었던 것들을 한번 복습을 해보면서 현재는 어떻게 진행을 되고 있는지 좀 가늠을 해볼 수 있는, 지금과 어떤 점은 같고 어떤 점은 다른지를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 문제로 이제 싸우고 있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위안화 절상을 이제 둘러싼 환율 전쟁. 그래서 경제를 하다 보면은, 그다음에 뭐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 환율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을 봐도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주식 시장은 하락하고, 그런 경우들 되게 많이 봤죠. 그래서 이런 인식이 있을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은 주식은 떨어진다라는 게 거의 이제 공식화되어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환율은 상당히 우리 시장 경제랑 연관이, 상관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자국 통화의 급격한 강세를 막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강세를 막는다. 통화가 약세가 되면은 수출이 잘 되죠. 그래서 다른 나라한테 우리 물건을 많이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더 잘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는 사면서 무역 적자가 나는 거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수요를 하는, 빚을 져가지고 수요를 하는 큰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그 미국으로 계속 이제 판매를 하고, 그다음 옛날에 무역 적자 많이 냈던, 미국한테 무역 적자를 많이 안겨줬던 일본은 플라자 합의로 한번 이제 골로 간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과 했던 거와 좀 비슷한 이제 싸움을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 또 다시 새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이제 깨갱하고, 그래서 당분간 위안화 절상이 대세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올해 말에는 최대 5.5%까지 위안화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위안화 절상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불균형이란 뭐냐면, 미국은 계속 소비만 하고 중국은 계속 수출만 하고, 이런 것들이 불균형이죠. 그래서 물건을 팔아먹고, 미국은 이제 달러를 중국으로 계속 보낼 수밖에 없고, 물건을 팔아먹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불균형이죠. 이거 해소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수출이 과도하게 위축되면 세계 경제 성장 동력도 동반 위축될 가능성도 커지게 됐다. 그래서 이거는 또 반대, 앞에 것과 이제 또 반대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수출이 위축하게 되면은 중국의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겁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더 지금 맞는 건지 그걸 또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의 수출 가격이 상승하면, 왜냐, 약세가 아니라 이제 강세가 되니까, 중국의 위안화가 강세가 되니까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글로벌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왜냐면 중국에서 싸게 물건을 들어왔는데 이게 높아지게 되면 이제 그 물가가 이제 좀 상승하게 되죠. 수입 물가.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이제 좀 높아지게 되니까, 왜냐면 중국에서 값싸게 그동안 들어왔던 게 좀 플러스 비싸진 거잖아요. 환율 때문에. 그래서 물가가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 되면은 한국에는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절상이 되면은 그 악영향이 아니죠. 오히려 이제 한국은 이제 플러스 장점이 되는 거죠. 왜냐면 중국이 조금 더 비싸지고 우리는 수출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위안화에 비해서 원화는 약세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경제 전체에도 매우 복잡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게 맞는가. 그래서 미중 게임을 보면 위안화 절상 문제에서 연말까지, 지금 이건 2011년도 여기 보면은 제뉴어 저널, 그래서 2011년 1월 달에 나온 저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거의 이제 한 9년 전의 문제인데, 신기하게도 지금 트럼프가 중국이랑 엄청나게 싸우는 것 같지만은 이 당시도 미국이 중국을 엄청 견제를 했죠. 그래서 그 지금 옛날에도 이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1세기 패권 경쟁이라는 게임도 걸려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중국이 치고 올라오니까 그러는 거죠. 이 당시에는 오바마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정부였는 상태였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2011년이니까 한 3년 지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국이 치고 올라오니까 위안화 절상을 좀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중국이 환율을 조작한다.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환율 조작국 지정하고. 그래서 이런 공세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보호주의를 반영한 것이다. 도움이 안 된다고 이제 받아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만 그런 게 아니라 오바마 정부 시절에도 이렇게 견제를 했다라는 것이고, 어떻게 중국이 큰 소리 칠 수 있을까?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 거냐면은 중국 경제가 이제 고도 성장의 길을 이제 질주를 했기 때문에 힘이 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도강양해. 예전에는 이제 힘을 좀 생겼지만은 이제 힘이 어느 정도 찼으니까 목소리도 한번 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당시 회담을 앞두고서는 이제 사상 최저치인 6.6 위안을 고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이렇게 해서 이제 거대 흑자로 이 미국의 국공채를 엄청나게 사들였죠. 1조 수천억 달러치나 사들였다라고 하고, 미국은 중국의 채권을 팔아 재정 부족을 채워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러로 사고 또 다시 달러 들어온 걸로 사고 계속 하는 거죠. 중국한테는 국채가 계속 쌓이고. 그래서 이야기를 보니까 이제 중국이 위안화를 15%에서 2% 절상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대세고, 2천억 달러의 무역 적자가 일자리 150만 개를 앗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건 바로 2001년 중국이 WTO를 가입을 하면서 여기서 서로 이제 기대한 것들은 있었죠. 기대한 것들은 뭐였냐면은 이제 미국은 중국 시장에 약속된 개방 프로그램 따라서 중국 시장에서 이제 기회를 봤다, 대박을 터뜨릴 거라고 생각했고, 중국은 이제 미국 서방 선진국 시장의 진출의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막 팔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이제 바라본 건데, 그래서 이제 무역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무역이 이제 계속 치솟아 가지고 규모가 2001년에서 2004년을 거쳐서 1천억, 3천억, 그래서 불과 이제 5년 만에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08년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 중국 인민은행은 이제 요거 달러화에 페그해 왔다고 합니다. 환율을. 그런데 이거를 이제 6월부터 관리 변동 바스켓 환율 제도로 복귀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2.6% 절상이 되었는 건데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환율이 이제 절상하는 게 위안화를 절상하는 게 어떤 영향을 줄까? 그래서 일본 경제연구센터가 이제 분석을 했는데, 연간 5%씩 2년간 10% 절상될 경우 중국 성장률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첫 해에 0.06%, 그다음에 그 다음 해는 0.30% 둔화된다고 하고, 세계 경제 성장률은 상승 0.01%, 0.01% 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한테는 조금 안 좋고 세계 경제에는 좀 좋다라고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냐라는 것은 동아시아 통화의 동반 절상폭이 위안화보다 일단 작아야 돼요. 그래서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위안화가 이제 10% 절상될 때 이제 중국한테 파는 다른 동아시아 대다수 국가들은 이제 조금 수출이 좀 안 되긴 해도 제3국 수출 증가가 이제 소폭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분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다른 이제 대체품이 별로 없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중국 제품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 보면 대체 수요 부족 등의 영향으로 세계 물가, 수입국가 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 여기 2006년 당시에 뭐 임금 상승 등 이런 생산원가 상승분을 수출 가격으로 전가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가격을 높인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연간 0.7%포인트 세계 물가 상승이 생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밖으로 이제 수출을 하는데 요게 가격이 조금 플러스가 됐어요. 그럼 이게 그대로 수입국들한테 간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이제 뭐 중국 제품을 대체할 만큼 싼 다른 이제 그 뭐 동아시아라던가 다른 국가에서 나온다면은 또 그 수입 물품은 또 떨어지진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QE 관련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제 QE2를 이제 하는 시기였습니다. 2011년은 6천억 달러 규모.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이제 뭐 환율 1000이라고 했을 때는 6조 600조 원을 이제 하는 건데, 이러면은 이제 선진국의 유동성 공급이 많이 이제 풀리게 되잖아요. 그럼 그 돈이 신흥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중의 과잉 유동성이 이제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와 고금리를 유지하는 신흥국으로, 그러니까 성장이 있으니까 여기에는 이제 수익을 볼 기회가 있잖아요. 성장을 하니까. 그 다음에 고금리라면은 이제 금리가 높으니까 금리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또 차익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신흥국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 지역에 과도한 통화 절상, 달러를 팔고 요 국가의 통화를 사게 되면은 통화 절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반발이 좀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2011년에도 이제 환율 관련해서 갈등이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이제 좀 싸우고 있는 거, 그 1980년대 일본이 그 플라자 합의로 엔화 큰 폭으로 절상 이후로 엄청나게 자산 버블 일어나고 붕괴하고 장기 침체를 겪은 거를 중국 정부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반복하기는 힘들어 보이죠. 그다음 마지막은 이제 한국 이야기인데, 한국도 1989년에 조작국으로 지정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일본과 같이 글로벌 불균형, 그러니까 무역 흑자를 계속 내고 무역 적자는 미국이랑 다른 나라들이 계속 보니까 이 주체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환율 조작하지 마라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무역, 수출 관련한 기업, 국가들에서는 환율이 진짜 중요한데, 여기 수출 의존도라는 것은 이제 goods and service, 재화 용역의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 IMF 외환 위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27에서 28% 내외로 안정세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외환 위기를 겪고 나서는 이 수출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쭉 올라가지고 2002년에는 뭐 계속 가파르게 올랐고, 2008년에 53%, 2009년에는 50%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고환율 정책 썼다고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002년까지만 해도 최대 수출국이 미국이었는데 2003년부터는 중국이 자리를 대신하고 있고, 격차는 갈수록 이제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 이제 Key Indicators for Asia and Pacific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수출 의존도 이렇게 쭉 했다가 이때 팍 튀고 여기서부터 이제 쭈글쭈글 올라와서 53%, 49%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